2024년 부동산 강제금융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등기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서 경매에 참여하시려는 어떤 이제 시도를 하실 때 보면 제일 먼저 이제 마주치실 게 그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인데, 권리 분석의 제일 시초가 처음이 일단 부동산 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를 열람해 보고 그 등기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등기에서 어, 여러분들이 인수해야 되는 등기가 있는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분석해내는 게 아, 권리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좀 기본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여기에 이제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어, 너무 많은 걸 여기다 담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필히 알아야 될 내용, 그다음에 등기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등기가 나중에 어떻게 변동이 돼 나갈지는 제가 또 따로 이제 강의를 잡아놨으니까요. 그때 그 내용은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어쨌든 부동산 등기의 종류,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기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란, 정식 이름으로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요거를 보통 우리는 부동산 등기부라고 부르고 있고요. 부동산 등기부라 면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된 중요 정보를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한 등기 정보 자료를 부동산 등기 규칙 제10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한 개의 부동산에는 한 개의 등기 정보 처리만 존재합니다. 결국은 등기라는 거는 어, 중요 정보를, 여기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전산 시스템입니다. 등기소에 가면 다 전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등기를 다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삭제를 하고 그런 작업을 거치거든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은 결국은 이제 전산 아 결국은 이제 어떤 컴퓨터 시스템인 거죠. 전산 시스템. 그다음에 등기 정보 자료를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 결국은 이렇게 입력한 정보가 어떤 규칙에 따라서 편성돼서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등기부의 양식은 보통 부동산 등기부 양식은 일반 부동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합 건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또 일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이 되고요. 결국은 세 개가 되는 거죠. 토지, 건물, 그다음에 집합 건물. 일반 부동산의 등기부, 토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구성은 첫째, 표제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갑구가 있고, 그다음에 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됩니다. 표제부라는 것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그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뒤에 이제 실제 사례가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서 그때 보시면 뭐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건물 같은 거, 주로 일단 단독주택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인 토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은 두 개의 등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반해서 집합 건물은 이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등기부. 집합 건물이란 한 동 건물의 일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뭐 다세대 주택, 구분 상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까 그 앞 페이지에선 제가 이제 단독주택을 사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 여기 집합 건물이라는 거는 그거에 정반대되는 단독주택에 반대되는 이렇게 이제 그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구분 소유권이 여러 개 모여서 형성된 것을 집합 건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집합 건물의 등기 기록은 일동의 건물의 표제부를 두고 각 전유 부분마다 전유 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고 전체를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봅니다. 집합 건물 등기부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이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시면 이 글을 쉽게 설명드리면은 요 거-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이제 가령 뭐 어떤 오피스텔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요. 이 오피스텔 전체 건물 전체에 어떤 한 동의 개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 요 하나하나가 다 각각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니까요. 요것마다 또 하나의 어떤 등기부가 존재를 합니다. 결국은 집합 건물을 갖다가 설명을 하려면은 일단은 이 건물 전체 왁구에 대해서 하나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될 테고, 그다음에 그 안에 실제 보유하고 있는 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특정 영역, 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등기가 구성이 돼야 될 겁니다. 실제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일동의 건물의 표제부, 일동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로 구성됩니다. 그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다음에 갑구, 을구는 일반 부동산과 똑같습니다. 실제 이제 등기 사례를 보겠습니다. 등기 사례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등기부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 상당히 좀 이해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말소사항 포함으로 되어 있고요. 말소사항 포함이라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이외에 어떤 뭐 저당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가 중간에 생겼다가 없어진 게 있는데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표시하는 게 요 말소사항 포함입니다. 어, 보, 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갖다가 분석한다고 하실 때는 이 말소상 포함으로 출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말소상 포함해서 부동산 등기부를 출력을 하시면은 그 부동산이 걸어왔었던 실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됐는지를 갖다가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소 사항이 없으면은 지금 현재 유효한 등기만 우리 눈에 띄는데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 부동산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떤 권리 관계가 생겼다가 소멸됐는지 그 전체 과정을 아시는데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등기부 등본을 출력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말소상 포함 조건으로 옵션으로 출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등기부는 일단 토지 등기부입니다.
아까 단독주택을 생각했을 때 그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 그거를 그 토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번지.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어 이게 이제 실제 이런 지번은 없고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 지번을 나타내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의 가정을 한 겁니다. 일단 주소가, 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를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유 번호가 있는데, 이 부동산 등기부에 고유 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일단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는 토지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시면 소재 지번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 이렇게 이 위에 이 주소와 이 주소는 일치합니다. 그다음에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대 이렇게 돼 있고, 대라는 거는 이제 대지의 준말인데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아무 문제 없는 그런 토지 지목을 말하는 겁니다. 이 토지 지목이 뭐 대도 있고 전도 있고 뭐 답도 있고 뭐 임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과수원, 뭐 유지, 그다음에 공장용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등기부등본을 갖다 많이 보시게 되면은 하나하나 이제 여러 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지목이 어, 좀 특이한 지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매시장에서 그뭐 가장 저희가 쉽게 마주치는 지목은 요 대, 그다음에 뭐 전, 답, 그다음에 공장용지, 임야, 뭐 과수원, 그 정도가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은 350평방미터. 요 토지의 면적이 350평방미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구로 와 보겠습니다. 갑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1번 소유권 이전 1999년 1월 10일 날 접수가 됐고요. 소유자는 김도령 씨입니다. 이 김도령 씨의 그 당시 주소가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소유권 이전이 있습니다. 요게 2010년 3월 15일 날 소유권 이전이 접수가 됐네요. 이번 새로운 소유자는 이도령 씨입니다. 그다음에 그분의 주소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이렇게 갑구는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갑구를 보시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고 이전 소유자가 누구고 그 소유권의 변천 사항을 갖다가 쉽게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을구를 보겠습니다. 을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등기 보면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2010년 3월 15일 날 됐고요.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을 갖다가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갖다가 체결합니다. 그 계약서를 가지고서 등기소에 가지고 가면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설정 계약이 체결이 된 날짜를 갖다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와보시면은 근저당권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금 5천만 원이고요. 채무자는 이도령 씨입니다. 이도영 씨가 보면은 마지막 소유자죠. 결국은 이분이 이 부동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 토지를 갖다가 은행에 저당 잡힌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도영 씨의 주소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자는 땡땡은행, 그다음에 근저당권자의 뭐 주소가 나오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결국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면서 표제부가 그 부동산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내용 내지는 주소를 갖다가 표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갑구에 내려오면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을구로 내려오면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근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 내지는 뭐 임차권 설정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어떤 권리 관계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제부는 토지의 기초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갑구는 토지 소유자 변동 및 현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요. 그다음에 월구는 토지에 대한 타 권리자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있었던 그 갑구입니다. 갑구만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요 갑구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변동이 됐어요. 이도령시에서 가령 박도령시로. 그렇게 되면은 등기를 보겠습니다. 그때의 등기겠죠. 3번 등기가 생겼죠. 소유권 이전돼 가지고서 소유자 박도령. 그다음에 뭐 등기는 2011년 5월 2011년 5월 10일 날 됐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서 만약에 등기가 일어났을 때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죠. 요게 여기에서 어, 영영은행 땡땡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 후 세모세모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이 일어날 때 될 때 그 등기 변동을 보겠습니다. 자, 1번 근저당권은 말소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근저당권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번 근저당권이 말소가 된 그 근거를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해주게 돼 있고요. 요거는 근저당권 계약이 설정 계약이 해지가 됐네요. 그다음에 3번 세모세모은행의 근저당권으로 설정됐죠. 다시 뭐 3번 와서 근저당권 설정해 가지고서 근저당권자가 세모세모은행이고 채권 채무액은 5천만 원인 거. 결국은 소유자가 가령 이제 유치해 보건데 소유자가 박도령 씨를 바뀌면서 박도령 씨의 주거래 은행인 세모세모은행에 세모세모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 부동산을 구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그 전 소유주였던 이두령 씨가 거래했었던 땡땡은행의 근저당권은 말소를 시킨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엔 건물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이것도 똑같이 말소사항 포함이고요. 자, 요거는 요거는 똑같이 건물의 주소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번지고요. 네, 부동산 등기부에 고유 번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이렇게 돼 가지고서 이 소재 지번이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 건물 등기부는 건물 내역이라고 따로 나오는데 건물 내역을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2층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거고 그다음에 슬래브 지붕이고 그다음에 2층인 사무실이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층은 254평방미터고 2층은 20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이 건물의 어떤 물리적인 왁구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구로 와 보겠습니다. 갑구로 오면은 건물은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축이 됐습니다. 신축이 된 거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신축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접수는 2010년 7월 1일 날 접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처음 신축을 하면은 소유권이 처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게 소유권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으로 와서 소유자 이도령 씨고요. 이도령 씨의 주소입니다. 그다음에 을구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열구는 토지와 똑같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고요. 내용은 1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의 내용,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설정 최고액 5천만 원, 채무자 이도령 씨고요. 그다음에 근저당권자는 땡땡은행이고요. 결국은 토지와 똑같이 건물의 표제부는 건물의 기초적인 정보, 물리적인 정보를 갖다가 공시하는 겁니다. 뭐 구조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층수라든지 그런 게 지금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갑구는 보면은 건물 소유자 변동 및 현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구는 건물에 대한 타 권리자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된 근저당권의 그 내용이 공시가 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이 건물의 어떤 그 권리 변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소유자가 이도령 씨인 상태였었죠. 이 상태에서 이도령 씨의 채권자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도령 씨가 소유권 보존을 시킨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어, 청구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채권자는 이도 이도형 씨입니다. 제가 잘못 표시를 했네요. 이도형입니다. 그다음에 뭐 채권자의 주소가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3번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또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고, 여기 보면은 요 경매 사건 번호가 이렇게 병기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든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든 보면은 항상 그 결정을 내린 법원과 그다음에 경매 사건 번호가 여기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박도령 씨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자 박도령 씨의 주소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가령 가압류가 취하가 됐다. 이렇게 된다면 등기 표시는 이렇게 됩니다. 1번, 2번, 3번 등기는 위에 있는 게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중에서 가압류 등기인 2번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4번에 와서 그 가압류를 말소시킨 근거로 2011년 8월 4일자 해제, 가압류가 해제가 된 거죠. 그럼으로써 2번 가압류 등기가 이제 말소가 된 겁니다. 이렇게 등기부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뭐 많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이 있고요. 회도령 씨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이 됐을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어, 전세권자를 최도령 씨로 하는 전세권이 여기 2번 등기로 여기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도령 씨 명의 전세권이 설정이 된 거고요. 요 상태에서 가령 최도령 씨 명의 전세권이 말소가 된다. 이때 등기부 변동을 보겠습니다. 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2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었는데 이게 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3번으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말소가 된 그 원인을 여기다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 3월 5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등기부가 이제 변동이 돼 나가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번에도 말소사항 포함이고요. 이번엔 드디어 이제 집합 건물이 나옵니다.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보다 집합 건물이 엄청 더 수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다음에 경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것도 집합 건물이 상당히 많고요. 집합 건물의 등기부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건물 표시가 되고요. 요거는 그 주소가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표제부가 일동의 건물의 표시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아까 앞 페이지에 보면은 한 20개 정도의 어떤 이 집합 건물이 만들어진 걸 그거를 기억을 하실 텐데, 일단은 집합 건물을 저희가 표시를 하려면은 전체 건물 전체에 어떤 왁구를 하나 표시를 해 줘야 되고요. 그게 보면은 소재 지번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415번지 사랑마을 제 땡땡땡땡 동 이렇게 돼 있고요.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19층 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1층부터 19층 그다음에 지하층까지의 각 면적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건물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항이 있고요. 여기는 이 건물이 실제 깔고 앉아 있는 땅을 갖다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5번지이고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어, 6, 6, 60,091.3평방미터 한 6만 평방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만 평 조금 안 되는 꽤 넓은 한 17,8천 평 정도 되는 꽤 넓은 그런 일단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앞 페이지에 집합 건물의 표제부가 하나 나왔었죠. 먼저 나왔던 표제부는 한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나오는 표제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건물 전체, 한동 전체의 어떤 왁구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그중에서 실제 뭐 가령 어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특정 층, 특정 호의 그 이 건물의 내역, 물리적인 내역을 갖다가 여기다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건물 번호는 뭐 제 건물의 번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 층과 호가 표시가 됩니다. 네,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조 114.3평방미터. 요게 전유 부분 면적이 됩니다. 어, 보통 이제 집합 건물은 보면 30평 형태라고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의 면적은 실제 30평이 안 되고 30평이라고 하더라도 한 25, 한 25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여기다 표시되는 건 그 25평,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이 여기다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지권의 표시는 아까 앞에 보면은 이제 6만 평방미터 정도의 어떤 건물 한 동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가 표시가 돼 있었죠. 그 중에서 실제 요 114.3평방미터라는 어떤 특정 호가 그 중에 지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걸 표시하는 겁니다. 요거는 60,091.3분의 56.140 평방미터. 결국은 요게 요즘 이제 아파트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는데 재건축할 때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그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대지 지분이 몇 평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게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 요거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면적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그 대지 중에서 요 특정 부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표시하게 된 게 요겁니다. 그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오고요. 소유권 이전으로 돼 있고, 요거는 처음에 김땡땡 씨가 처음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었고, 그다음에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2006년 12월 27일 날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이번에 소유권 이전된 결과 전에는 소유자가 한 명이었는데 그 두 명의 공유로 바뀌었습니다. 공유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공유자 표시라고요. 지분의
지분 2분의 1 김땡땡이고요. 주소는 경기도 시흥시 대하동 1번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분 2분의 1 박땡땡이고요. 700-205-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위에와 동일합니다. 요 내용으로 저희가 유추해 보건데 이 사람들은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죠. 아마도 뭐 부부가 같이 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구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을구로 와서 을구엔 또다시 근저당권 설정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 전세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근저당권의 내용은 보면은 채권 최고액이 2억이고 뭐 채무자 있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자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집합건물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 요 부분이 요게 이제 저희가 대지권을 표시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특정 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지 지분을 표시를 하는데 이게 대지권이 등기가 되면 여기 나타나는데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경매시장에 보면 대지권 미등기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물론 미등기보다는 등기된 게 많은데 대지권 미등기라 그래가지고 저기 경매 물건 그 명세서에 대지권 미등기라고 돼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권과 관련돼서는 이게 보면은 어 제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뒤에 한번 그 챕터를 갖다 따로 할애해 가지고서 대지권이 무엇인지, 대지권 미등기일 때 대지권 미등기가 어떤 의미인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그 정리를 해 놓은 게 있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난도가 좀 비교적 꽤 높습니다. 그다음에 뭐 등기 실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크게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되면 제가 뭐 심화 강의를 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